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3월 9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고 범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혐의와 배후 세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외교 사절에 대한 상해 사건의 수사는 물론 철저히 해야겠죠. 김기종 씨를 옹호하려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배후에 무언가 있다고 결론을 내놓고 하는 수사는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엄중합니다. 반미 종북 세력이 과연 세력으로 존재하는지, 또 있다면 그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인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고립된 어느 개인의 돌출적 과격 폭력인지에 대해 예단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만일 북한이 최종적 배후로 밝혀지면 어떤 상응 조치를 취할지 국제정치학적으로 정밀하게 계획은 세워두고 있는 겁니까? 즉흥적으로 대응해서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수십 년간 익히 보아왔던 것처럼 혹시라도 미리 결론 내놓고 그 결론에 부합할 증거를 찾거나 이른바 조직도 같은 그림 그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1960년대 일본에서도 주1 미국 대사가 2차례나 공격당한 사례가 있었지만 일본은 배후가 없는 정신 이상자의 돌출 행동으로 규정해서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했던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겁니다. 우리 정부의 격앙된 태도가 혹 외교적 자충수는 아닌지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또 하나, 피해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는 건 좋습니다만 한복 입고 몰려나와 부채춤 추고 애견인에게 개고기를 보낸 것을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잠시 후 시작합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 땅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 땅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 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2015년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작가 조정래는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비밀을 파헤친 장편소설 허수아 비춤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을 감시하고 경제기를 감독하고 법조계와 공직사회와 언론계를 눈 부릅뜨고 지켜야만 비로소 선진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먼저 함께하고 싶은 단체에 회원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3월 9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기상청은 오늘 오후 6시를 기해서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아시겠지만 한파주의보는 다음 날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과 10도 이상 벌어지거나
또는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될 걸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히 낮은 기온으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서울에서 3월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2006년 3월 11일 이후 무려 9년 만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특히 기관지 계통이나 호흡기 계통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평소에 건강이 조금 좋지 않으신 분들, 이런 급격하게 기후 변동할 때 많이 유념하셔서 앓지 않고 넘어가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날씨는 이따 변현주 아나운서가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자, 뉴스 브리핑 받으실 시간이시죠? 송명훈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 대통령 중동 방문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맨 처음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병문안 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 대통령 중동 성과 방문에 관한 구체적인 경제적 내용들, 이번 방문을 통한 성과를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 4개 국가의 260개 사와 489건의 1:1 상담을 추진했는데요. 이 가운데 모두 44건, 총 8억 7천만 달러 상당의 계약이 체결됐거나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아랍에미레이트 측과 힐랄 식품, 그러니까 할랄 식품이죠. 이슬람교도가 먹고 쓸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정보 공유 인증 체제 MOU를 체결했고요. 문화 교류를 위한 대한민국 문화원을 아부다비에 설립하기로 한 것. 그리고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벤치마킹한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점 등을 주된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네. 또 현재 박 대통령은 이제 카타르에서 정상회담 결과로 2022년 월드컵 인프라 구축에 대한민국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얻었다고 했고요. 구체적으로 울산과 광양에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어일 허브에 카타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네. 순방 성과가 좀 일부 과장된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일부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중동 순방의 성과로 소개된 보건의료 분야,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실적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 맞춰서 국내 제약사가 사우디 측과 500억 원 규모의 의약품 수출 계약, 그리고 1,500억 규모의 제약공장 진출 양해각서 등 2천억 원 규모의 성과를 올렸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수출 예상액 500억 원이 정부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꾸며낸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한 1,500억 규모라는 공장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비용과 지불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양해각서에 그친 사실을 과장 발표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의약품 수출액 500억 원에 대한 근거는 사우디 측 제약업체와 양해각서를 주고받은 보령, 종근당 등 BC월드, JCW 홀딩스 등 관련 4개 제약업체 모두가 수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게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아니, 그러면 MOU라는 게 원래 강제성도 없는 거지만 일단 잘 해보자라고 그냥 상징적으로 서로 사인하고 주고받는 문서인데,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수출 규모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럼 500억 원이란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복지부 관계자의 발표에 따르면요, 사우디와 함께 방문한 제약사들에게 의약품을 수출하게 되면 그 정도 규모는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 진출의 이제 전체 성과를 2천억 정도로 하자는데 제약사들이 동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후발 발표를 했네요. 그래서 의약품 수출 계약 건수에 관한 보도자료의 팩트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추후에 시인을 했습니다. 네,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이거죠? 네네. 기왕에 하는 거 한 5천억 원쯤으로 하지 왜 하필 2천억 원이었답니까? 의학 분야에서
이 정도 성과를 거둔 것만 해도 거의 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역시나 그 실체적인 내실을 들여다봤을 때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 나머지 뭐 8천억 원 가까운 그 MOU 내지는 계획 실적도 과연 얼마나 실행이 될 수 있을지 한꺼번에 의심이 가게 되는 사례라고 봐야겠네요. 원래 MOU라는 게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저쪽에서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그거 왜 안 하냐고 따져 물을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냥 정상들이 만나서 그냥 헤어지긴 뭐 하니까 다분히 사진 용도도 있고. 그나저나 사우디 진출의 전체 성과를 한 2천억 원 정도로 하자는데 제약사들의 accept, 영어를 썼네요. 네. 동의가 있었다라고 말했죠. 네. 한 2천억 원쯤으로 하자. 네, 그렇습니다. 통 크게 뭐 한 5천억 원. 자, 리포트 대사 피습 이후 정치권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종북, 공안 이런 거 계속 드라이브 거는 것 같죠? 대결 기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매우 걱정스러운 사실입니다. 우선 그 김기종 씨에 관한 경찰 수사 진행 방향을 좀 보면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날 브리핑을 통해서 김기종 씨가 북한은 자주정권, 남한에는 김일성만한 지도자가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는 믿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다 등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앞서서 그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의 압수수색 결과로 관행물과 유인물 48점을 확보하고 또 이 30점에 대한 이적성 감정을 외부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10여 건이 의적성을 띠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외부기관이 어딥니까? 경찰청 관계자는 그 서적 등을 감정한 전문 기관에 대해서 이적물로 표현되는 표현물을 입수하게 되면 통상 감정을 의뢰하는 곳이 있다라며 그 감정은 엄격하게 진행되고 감정한 사람도 나중에 재판의 증인으로 진술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라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외에도 김 씨의 통화거래, 금융거래, 그리고 트위터 등 인터넷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FBI와 적극 공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추가 조사와 검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5일이 이제 구속 만료 기간인데 13일 이전에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하는데요. 네. 경찰은 리포트 대사를 공격하는데 반드시 살해에 대한 의도가 있었다 하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건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민화협 대표 2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흉기로 대사의 얼굴을 1회 긋고 2회 다시 그으려고 할 때 대사가 손으로 흉기를 막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게 김 씨의 진술인지 주변인의 진술인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 씨가 이제 2010년에 일본 대사를 공격했을 때는 돌멩이, 그러니까 독도 모양의 시멘트 구조물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투척을 안 했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흉기를 준비하면 더 위협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흉기를 과도와 커터를 준비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절제력을 이어 범행을 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반면 리포트 대사는 김 씨에 대한 처벌 의사 내지는 처벌 요구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회신이 없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네. 정치권은 상호 간에 지금 책임 여부로 공방 중이죠. 뜨겁죠. 주말에도 뭐 계속 날선 얘기들이 오가던데요. 종북 공방을 몰아붙이고 있는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종북의 숙주론 뭐 이런 식의 과격한 언어를 꺼내면서 쟁점화를 붙이고 있고요. 새정치연합 측도 논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정치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는 문재인 대표와 자극적인 발언을 서로 이제 섞어 나갔고요. 서청원 대표위원은 정치권에 있는 이번에 배우를 가려내고 이 세력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늘었던 종북 좌파들을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종북 좌파를 척결해야 된다. 또 이노근 의원은 새정치위원들이 일부 캥기는 게 있는 것 같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연합은 김기종 씨를 지원 협력해주고 있다면서 무슨 관계인지를 자체 조사해라. 국민에게 밝혀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정치 측은
새누리당이 종북 숙주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 공세를 도가 넘었고 종북몰이 할 때가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반발했고요. 네. 주승용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명령이 내리자마자 당정청이 종북 세력 사건으로 규정해서 종북몰이를 선포하고 또 대규모 공안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김기정 같은 극단주의자를 인정하지 않지만 새누리당 같은 극단주의에 반대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뭐 빠지지 않았죠?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있었다. 뭐 이런 발언은 종북에 저촉되는 발언이 아니냐, 이중잣대 아니냐고 묻고 싶다고 주장했고요. 또 리포트 대사는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새누리당은 왜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지 비판하며 리포트 대사의 반의 반이라도 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을 텐데 여당이 반테러법 그리고 이른바 고고도 전략미사일이죠. 사드 배치를 적극 들고 나오고 있다고요? 네, 현재 새누리당이 발의한 세계 테러 방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빈발하는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입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테러법이 과거에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강력한 어떤 테러 세력에 대한 사전 응징 내지는 해산, 조사와 구금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예비 검속도 가능하죠. 네, 굉장히 인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안인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데 힘을 얻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정부가 아닌 새누리당 측에서 사드 미사일 배치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썩 그렇게 반기는 모양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야당이 이제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새누리당만이 국가의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하고 얘기하면서 리포트 대사 테러 사건과 연결시어서 생각할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네. 일단 미중 관계를 떠나서 중국을 설득하여서라도 이 사드를 배치시켜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게 될 경우에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의 주무부서는 국방부인데 국방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국방부는 한반도 배치 문제에 있어서 사드를 미 측에서 구매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직접 우리가 사드를 사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정부나 국방부의 협의나 협조 요청이 아직 온 적도 없다. 또 미국의 결정과 논의 결과를 보고 협의 요청이 오게 되면 정부 판단에 따라서 국익을 최선으로 해서 결정하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이미 하층 방어 위주의 방어 체계가 구성돼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들을 개발해서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를 추구할 계획이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국방부 대변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들으나 마나 한 소리고 여지껏 한 소리인데 왜 똑같은 말을 또 했답니까? 지금까지 이 국방부의 태도는 한미 협정 내지는 청와대 결과에 맞춰서 대응한다는 선 이상의 계획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하나마나한 얘기를. 자, 최저임금 법제화 논란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과 상한선에 대한 논의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은 4월 국회에 관련된 법안들이 입법화되느냐의 여부와 6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17개에 달하는 최저임금법이 국회에서 몇 년째 계류 중인 것처럼 얼마를 올릴 것인가, 또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놓고 서로 강론이 달라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7%대 인상론이 여당의 입장이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액 급여의 50% 이상의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안은 6,000원대를 넘기는 것이고요. 네. 야당안은 7,000원대를 넘기는 것이죠, 시급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그 시급의 인상 요인은 그 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더 큰 쟁점의 여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평균 임금을 일정 비율을 그 최저임금으로 명시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든지 몇 % 인상돼야 된다는 구문은 그 용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맞춰가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대신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하한선을 법적으로 못 박아서 꾸준하게 최저임금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게끔 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야 될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명문화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제라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명문화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최저임금 수준은,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약 14위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이게 꼭 순위로 볼 게 아니라, 이제, 금액으로 따져야 할 부분인데요. 1위는 호주로서 연간 3만 달러, 네덜란드가 2만 5천, 프랑스가 2만 2천, 일본이 16,000, 미국이 15,000, 이게 최저임금 연봉 상한선입니다. 네네. 한국이 12,000으로 1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차이로만 봐서는 우리가 경제 규모에 맞는 최저임금이라고 여당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그 최저임금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이 이게 비정규적이라 이 사람들이 1년간 이 연봉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계산된 수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년 내내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일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최저임금이 높다고 얘기를 하면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을 계속 일할 수 있는 최저임금 내지는 근로 환경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시급은 5,580원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1급으로 44,000원, 월급으로 116만 원 조금 넘고 연봉으로 약 1,400만 원이 좀 못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12,000불 얘기 나온 게 그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에 대한 고용 체계가 확실히 안 잡혀 있는 우리가 이런 방식의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게 이제 그 노총의 주장이거든요. 네.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여당에서는 몇 % 이상 또는 얼마라고 명문화하지는 말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구속력을 갖고 말 그대로 최저임금으로서의 의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거죠. 명문화하지 않으면. 이미 여당의 입장은 우리가 충분한 수준의 최저임금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속적인 임금을 명문화하게 됐을 때는 네. 대기업보다도 이렇게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편의점이나 PC방, 이런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업체들한테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네, 그럴 우려는 물론 있죠. 네. 영세 상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네. 그것은 정부가 영세 상인들에 대한 다른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세제 지원이라거나 또는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법인세 등을 인하해준다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보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급여를 인상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정청 협의를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성은 있되 명문화하지 말자라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네, 충분히 모순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법으로 최저임금률을 정하지 말고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이해 당사자들과 조율을 통해서 결정을 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현안을 계속 유지하자는 얘기고요. 네. 또 경제 사정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최저임금을 법에서 일정 비율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고용선
고용노동부 차관도 네.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하하, 갈 길이 멀군요. 네. 우리가 뭐 OECD 국가 중에 몇 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1시간 일하고 받는 돈으로 실질적인 구매 가능한 게 뭔가, 말하자면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게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달러 환산 대비 얼마 단순한 수치보다는 실질적 구매력 기준에서 최저임금 써야 되는데, 지난주에 그 민노총 오 실장과의 진짜 인터뷰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 약속한 GDP 4만 달러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4만 달러, 그런 계산이 나왔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긴 납니다. 어쨌거나 제가 지금 뭐 송 작가에게 따지자는 건 아니고 네네. 여당의 주장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여서, 네. 그나저나 이런 식이라면 올리자고는 하면서도 과연 최저임금 몇 %나 올릴 수 있을지 올해도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자, 이것도 많은 관심사항이죠. 실손보험 이런 거 많이들 들고 계시는데, 병원이 실손보험의 병원비 청구를 계획한다. 그래서 과잉 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 2명. 우선 이 제도 어떻게 하겠다는 네네.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금융당국이 민영보험인 실손보험금의 청구를 병원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그런 그 계획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실행은 아니고 네네. 계획만 밝힌 건데요. 예.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소비자가 직접 그 병원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의료보험과 실손보험 가입만 확인을 시켜주면 예. 모든 비용을 병원에서 스스로 다 챙겨서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취급해야 될 간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실손보험이 그 치료비의 대부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의료비가 과잉해서 진료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는 부분은 다 이 실손보험에서 해결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의료보험을 통한 건강보험을 통한 치료비 이외의 부분을 다 이걸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병원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을 상당히 늘려가고 있는 차원이었거든요. 근데 만일 이게 병원의 청구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실손보험의 부분까지도 전부 다 그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실손보험과 기존의 그 건강보험료 청구를 통합해가지고 그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고액 진료를 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손보험을 들어놓고도 청구하지 않는 사람도 그 비율도 꽤 되던데 왜 그렇답니까? 일단 발급 비용에 대한 지출 부담이 한 7.2% 정도 되고요. 또 참고로 진단서 네네. 받는데 10,000원인가 뭐 15,000원쯤 받는 요즘 그게 25,000원 정도씩 그렇게 그 비싼 발부가 데도 됩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험료보다 오히려 진단서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10,000원 이하 내지 20,000원 이하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떼는 순간 손해가 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청구 과정에 있어서 증빙 서류라든지 뭐 이렇게 밝혀야 되는 게 많아서 소액인 경우에 포기하는 부분에 대한 빈도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급여 진료 비중이 그 2011년에 비해서 60.3%에서 65.8%까지 조금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원 안에서. 미적용 그렇습니다. 치료 말이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일반 급여 진료비 비중이 34.2% 늘어나는 데 비하면 치료비가 그 비급여 쪽이 2배 가까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는 얘기죠. 병원에서도. 그러면 실손보험에서는 건보 미적용 비급여에 대한 치료는 보험으로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돌려주기 때문에 넣는 것인데요. 네네. 병원 측 입장에서는 그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의 치료 부분 그 증가율이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네. 근데 그 부분의 것을 이제 감찰받고
제한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로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측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실익을 위해서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나저나 네. 병원이 이래서야 되겠나 싶은데 말이에요. 예, 아무튼 뭐 실손보험 지금은 환자들이 이렇게 퇴원하면서 영수증 챙기고 의사의 사인이든 뭐 진단 확인서 또는 진단서 이런 거 받아서 네, 또 보험회사마다 네. 조금씩 서류가 다르죠. 네. 그 일일이 받아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저 보험 청구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하고 뭐 팩스나 등기 이런 걸로 네, 그렇습니다. 직접 가고 그런데 요렇게 하면은 그냥 저 보험 가입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가입 사실만 알려주면 네네. 병원이 다 청구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병원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뺀다. 그래도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복지부에서는 이런 일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위민 행정인데 이거 자체가 왜 논란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라고 하면 정부 주도로 해서 빨리 시행이 돼서 네. 서민들의 어떤 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긴 했군요.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울고 싶은데 뺨 쳐준 격입니까? 새누리당이 종북몰이를 넘어서 아예 민감한 안보 현안들까지 막 건드리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한미래사 피습 사건 이후에 예. 사실 이제 김기정 씨하고 이 북한과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이게 이제 새정치연합을 향해서 종북 숙주라는 그런 비난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퍼붓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런 정북몰이를 넘어서서 네. 지금 민감한 안보 현안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제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대테러 방지법 제정 문제하고 그다음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인데요. 예. 대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는 사실 여권이 뭐 현 정부 들어서서 매년 이 추진을 하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사실 이 적극적으로 이제 바람몰이를 하다가 결국 뭐 여론에 밀리고 그래서 이제 좌절이 됐었던 사안이죠. 이게 사실상 이 국정원의 이 대테러 방지와 관련한 모든 정보와 이 조정 기능 예. 이런 것들을 국정원에 집중시키고 이러다 보면
결국 이 국정원이 갖고 있는 국민적인 불신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면 사실 이게 이제 인권침해 논란으로 번질 소지도 다분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여러 가지 이제 민감한 사안들이 있어서 사실은 대테러방지법 논의가 그동안 이제 지지부진했는데 네. 이 김무성 대표가 오늘 이 공개적으로 대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다시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여권 내에서는 이 관련한 법안 처리를 4월 임시국회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아마 이렇게 나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면 그동안에 이제 지적됐었던 여러 가지 논란거리,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다시 제기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건 결국 이번 이 마크 리포터 주한 미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넘어가겠다. 뭐 이런 이제 심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국회 차원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여권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을 쏟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사드의 한반도 재배치 문제는 조금 경우가 다른데요. 네. 이 문제는 사실 국내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 주장하는 쪽들도 있고, 네. 이게 이 한반도 안보 전략 차원뿐만 아니고 사실 이제 중국과의 관계, 대중 외교적인 측면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여권 내에서도 좀 의견이 조금씩 갈리죠. 네네. 그런데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당론을 모아가는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실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보수 성향이 강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개인적으로는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걸 예전부터 주장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에서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좀 당론으로 모아가는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나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끝나면 바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그래서 사실은 여권 내에서도 지금 당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이 한 명씩 두 명씩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외교 안보 라인 이곳 청와대 이쪽에서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사실 이 전체 외교적인 지형 이런 것들 속에서 좀 고립될 수 있고 또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발생하면 사실 곧바로 이 외교안보뿐만 아니고 이 경제도 타격이 있을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좀 전략적인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 쪽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거나 여권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나서기는 힘들 거고 그래서 어쨌든 좀 얘기의 뉘앙스는 당 차원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이걸 통해서 좀 여론과 또 이 다른 나라의 이 주변 강국들의 이 반응 이런 것들 좀 총괄적으로 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히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정도로 갈 문제인지 그것을 넘어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권에서 이 집권여당이 끌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앞으로 논란이 심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저도 지금 얼핏 기억나는 게 대테러 방지법 그때 막 논란의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예비 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규율을 하거나 제한할 도저히 방도가 없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번 건을 빌미로 해서 넘어간다. 아이고 이거 참 암담합니다. 똑똑한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저기, 야당 사정 한번 봅시다. 천정배 전 의원 결국 탈당하고 이제 무소속 시민 후보로 광주 서을 보선에 나가겠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네. 이렇게 비중도 크고 한때 천신정 트로이카 이렇게 했던 분이 하려면은 좀 진지게 전당대회 전부터 딱 입장 밝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돼야 선 굵은 거 아닙니까? 전 잘 모르겠어서 여쭤봐요. 일단 천정배 전 의원 얘기 전에 예.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주제에 대해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그 대테러 방지법. 대테러 방지법이나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실 그래서 이제 야권의 역할,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 야당이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입장을 당 차원에서 또 여론의 지지를 받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유능한 정당, 스폰 정당의 이미지, 스폰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사실 경제 잘 안다, 예.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 내놓는다, 이것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테니까요. 예. 이제 문재인 체제가 또 한 번 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천정배 전 의원 탈당 부분은 사실 지금 야당은 이제 탑박친 호남권 출신 의원들을 보면 사실 중진 의원 3선, 4선, 5선 이렇게 간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영남권에 비하면 지금 새누리당에 비하면 새누리당은 4선, 5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호남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집권을 많이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거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 보통 이제 3선 이상 정도 하면, 이제 이 편한 말고, 수도권에 올라가서 진검승부해라 이런 요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랬죠. 정세균 등등등 많이 왔죠, 위로.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천정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5대부터 18대까지, 네. 이 경기 안산 단원을에서 이제, 단원갑이든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네. 경기 안산에서 사선 의원을 했었고, 네. 이번 19대는 사실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사선 의원을 했던 이 중진급이 이제 그동안의 야권의 전례로 비춰보면 좀, 정반대 방향이죠. 이제 수도권. 고향으로 유턴한 거예요. 돌아간 그렇죠. 거. 고향으로 이제 유턴을 한 거죠. 예.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천정배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이 개혁적인, 색채, 그리고, 그동안에 의정활동에서 보여줬던, 강단에 있는 모습, 또, 깨끗하고 바른 정치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꼽아보면, 사실 개인적인 선택,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다가 고향으로 유턴해서 가는 것 자체는 저는 크게 전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이제 두 가지 점은 좀 반드시 지적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 말씀하셨듯이, 진작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고, 자신의 거취 부분이 자신의 선택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 이런 것들도 이제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 이제 판이 짜지는 과정을 보다가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천정배 전 의원에 대해서 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시각이 조금 천정배라는 정치인이 저런 정치인이 아닌데 라는 그런 좀 비판의 소지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은 이제 지금 무소속 시민으로 그럼 왜 탈당을 하고 나가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미 천정배 전 의원이 730 재보궐선거에 이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려다가 한번 좌절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권은희 송파서 수사과장 이렇게 하면서. 예. 근데 이제 그 과정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이제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 쪽에서 중진은 불가하다. 중진 출마는 불가하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고, 그런데 이제 무소속으로 그럼 출마를 하려고 하다 보니, 본인이 그렇게 의지를 보이니, 결국 여론조사를 긴급하게 돌려서, 여론조사상으로, 이 천정배 전 의원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권은희 현 의원이더라. 그래서 권은희 의원을
거기다가 전략 공천을 하는 거다. 이게 이제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 측의 예전 인사들의 이제 항변인데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천정배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야권연대 가능성도 지금 함께 열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랬죠. 예. 이게 보면 결국은 야권연대 가능성은 열어놓으면서 본인은 사실상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 시민 후보로 출마하고 이게 예. 결국은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이 후보로 거론되는 이 경선에 이 참여를 할 3명, 조영택 전 의원을 포함해서 3명과 또 정의당이나 통합진보당, 심지어 국민모임에서 거론되는 여러 인물들에 비춰서 예. 본인의 인물 경쟁력이 가장 높다. 뭐 이렇게 자체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내가 당에 있으면 공천을 받기 힘들더라도 내가 시민후보로 나가면 충분히 내가 경쟁력이 있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계산까지 다 끝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그 정치인 천정배라는 정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좀 그런 비판의 소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좀 열어준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실제 이제 광주에서 예. 이 새정치연합 후보가 결정이 되고 아마 무소속 후보까지 포함을 하면 뭐 야권 후보가 한번 6명 이상 나올 텐데 그럴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천정배 전 의원이 당선 가능성은 높다고 하더라도 이 천정배 전 의원이 이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반개혁 세력 혹은 기득권 집단, 기득권 집단 뭐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가는 것 자체는 네. 상당히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그 광주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내가 새정치연합을 나가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예. 사실은 그동안에 광주 시민들 혹은 뭐 5.18 광주 정신 뭐 이런 거 팔아서 이 금패치 달았던 정치인이 한두 명입니까? 예.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광주 시민들의 삶이 나아졌느냐 하면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비단 광주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예. 그 문제를 이렇게 연계 짓는 것 이거 특히나 지금 어쨌든 이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야당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신뢰를 회복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 좀 결부지어 보면 천정배 전 의원의 이번 결정 그리고 뭐 자신이 최종적으로 뭐 책임지는 결정이겠지만 좀 다소 좀 과하고 좀 자기적이다 이런 판단 이런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진은 많은데 어른은 드문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세요? 네? 중진은 많은데 중진 의원은 많은데 어른은 드문 것 같다고. 어른. 그렇죠. 지금 야권의 상황이 다 그렇죠. 아, 양 기자가 대답 안 해주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무안했는지 아십니까? 잠깐 안 들렸어요. 그래요.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추워진답니다. 옷 단단히 여미시고 내일 또 연락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도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춰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6시 21분 되어 갑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에별리고님, 양정대 차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마지막에 한마디 했다가 양 차장이 대답을 안 하는 바람에 아주 제가 순간적으로 뻘쭘했습니다. 박대구이님,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그러니까 동생 남편 신동욱 씨는 이런 엽기적 퍼포먼스, 석고대죄를 한답니다. 석고대죄가 뭔 줄 알고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카노사의 굴력 이어서 석고대죄 뭐 이런 건데, 이 신동욱 씨는 많이 튀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뭐 할 때마다. 지난번에는 언제 또 실험 단식인가를 한 사람 맞죠? 세월호 여름 그 유가족들 단식 국면에서 말이죠. 리퍼트 대사와 그 가족, 그리고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석고대죄 단식 이틀째를 이어간답니다. 날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 맛있는 치킨님, 테러 방지법 아니라 그보다 더한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댓글이나 달고 있는 국가전보관 사이버 부대가 테러에 무슨 관심이 있으며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관계기관 수장들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싶네요. 전정배 의원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수군요. 더불어살자님, 사드 배치는 여권도 무리수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야당이 반대할 거니까 현재 상황을 배경으로 새정치를 안보 무관심 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네, 평소에 새누리 해온 것을 보면 충분히 이런 정도의 추론은 가능한 거죠. 농담할 사안은 아니지만 아픈 사람한테 장난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요? 이 정도면 고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국물엑스님이 견해를 주셨는데, 부채춤에, 개고기에, 난타에, 발레에, 단식에, 석고대죄, 그리고 사드 미사일까지. 만약 내가 리퍼트 대사라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거 대사 못 해먹겠다고 사표를 낼 것 같습니다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사진인가요? 왼쪽 세 번째부터 최 교사의 아버지 최재규 씨, 박승무원의 이모부 유진규 씨, 최 교사의 어머니 송명순 씨. 캡션이 없어서 제가 지금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발생했던 세월호 사고 당시 자신을 희생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고 최혜정 양, 최혜정 선생님이었죠. 아마 초임발령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27살인가 8살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단원고 교사와 박지영 세월호 승무원 그랬죠. 이 박지영 승무원도 인턴인가 비정규직 계약직 선원이었을 겁니다. 이름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박지영 세월호 승무원이 한국인 최초로 For Chaplains Memorial Foundation의 골드 메달을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영웅 대접, 진정한 영웅들에게 주는 그런 거죠. 그래요. 그 사진이었군요. 네, 참. 4.16 1주년이 다가오는데 시절은 하수상하고 그렇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제 일본의 유명한 작가고, 우라카이 하루키라고, 우라카이가 이게 기자들이 쓰는 은어이기도 한데 재밌는 분이시네요. 여기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혹시? 아까 그 뉴스 브리핑에서 실손보험 관련 귀담아들을 중요한 것을 지적해주고 계시네요. 실손보험에서 병원이 직접 청구하는 방식은 미국 등의 병원과 보험사에서 진료 범위를 정하는 등 의료 민영화의 첫 단계가 아닐까 본다. 그냥 편하다고 볼 부분만은 아닌 것 같다. 예로 드시기를,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 2개를 다 고치면, 이 좀 무시하네요. 손가락이 절단됐을 때 2개를 다 붙이면 비싸니 하나만 합시다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은 반대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단순히 과잉 진료만 볼 부분은 아닌 듯하네요. 이러셨고요. 둥이파파님도 실손비를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청구하게 되면 이거 딱 미국 방식이군요. 네,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좀 아시는 분께서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어떤 점이 문제일지를 좀 더.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죠? 손가락 절단이 됐다. 2개가 손가락, 예를 든 게 좀 섬찟합니다만 2개를 다 봉합 수술하면 비싸니까 하나만 합시다. 아니,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영세 환자들 염려하시는 지금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미국의 의료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돈 없으면 아주 딱 가장 비인간이 되는 게 미국 의료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다방면 복합적인 관점에서 쳐다보자 이 얘기로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대단군님의 궤변 한번 들어볼까요? 궤변이겠습니까? 설마. 궤변 같지만 이라고 시작하셨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그리고 인권을 노동자 권리를 경제 민주화로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종북 세력이라고 한다면 찬양 고무죄네요. 봉건적 독재 시대에 살고 있는 북한이 그런 나라라는 반증을 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네. 쏙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는데 좀 몇 번 곱씹으면은 작은 맛이 나긴 나는군요. 고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사드 배치를 주장했는데 중국의 경제 보복 등 후폭풍이 예상되는 거 아니냐. 리퍼트 대사 피습을 계기로 새누리당에서 본물 터지기 시작한 양상이다. 리퍼트 대사가 혹여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아예 나라를 들어다가 미국에 바쳤을 듯. 예. 국방부 뭐 이렇게 짧게 그렇지만 강하게 꼬집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오동팔님 역시 사진에 강하신데 정말 주말에 이 사진들 많이 보셨죠? 또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한복들이 말이에요. 요즘 한복은 결혼식 때 혼주 안 싸돈이 입는 거 아닙니까? 명절 때도 할머니들 거의 안 입으시던데 어디서들 이렇게 한복을 다 차려입고 제각각 어떤 아주머니인지 어떤 여성분은 보니까 무슨 궁중 의상인 것처럼 앞에 놀이개 앞에 이렇게 다는 그 치마 위에 있는 섭도 아주 뭐 호화롭고 그리고 왜 부채춤을 춰요? 부채춤이 무슨 환자 회복이나 뭐 이런 거하고 뭐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분들이 어느 댓글 보니까 우리 태극기와 성조기만 없었다면 무슨 뭐 평양 사진을 보는 것 같다 이런 견해에 아주 뭐 수백 명이 좋다고 동감한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참 뭐한 이거 뭐 자뻑이라고 합니까? 제가 이강윤의 오늘 선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기분 좋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공릉동 아줌마님께서 출첵합니다. 이강윤의 오늘 들으려고 빨리 귀가했어요. 속 시끄러운 소식이지만 이강윤님의 입을 통해 들어야 행간 정리가 됩니다. 잘 듣겠습니다. 야, 이거 남들이 보면 또 이강윤 진행자 앵커가 뭐 알바 동원한 것으로 아실지 모르겠네. 전혀 아닙니다. 공릉동 아주머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간 잘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국물엑스님. 한겨레에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 500억 수출 성과 구체적 근거 없다. 버벅대는 말투는 그대로인데 구라만 점점 느는 것 같다. 지금 뭐 긴급 뉴스라고 뭐 하나 들어와서 봤더니 내일부터 꽃샘추위인데 강풍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서 서울은 아침 최저 영하 7도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말이죠. 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살피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 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는 오후 늦게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대구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고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풀리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충남 서해안과 전라남북도에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6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국 대부분 해상에서 2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앞바다는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6시 33분 막 들어왔습니다. 진짜 인터뷰를 41분경에 시작할 거니까 약 7분 30초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청취자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그건 꼭 같이 소개하고 공부도 할 겸 보고 행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OI라는 이따가 나올 텐데 의향서라고 하는 것의 이니셜이기도 하죠. 5시 48분에 올려주셨습니다. 아까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MOU를 몇 건을 처리했느니 그런 브리핑 할 때 사실 MOU는 이거 하나 법적 강제력도 없는 거고 그냥 그런 거다라고 제가 짧게 말씀드렸죠. 이분께서 그 관련해서 아주 총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아무 강제할 수단 없다라는 거죠. 그거와 조금 다른 거에 Memorandum of Agreement 또는 Agreement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Understanding과 Agreement 그 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합의각서라는 겁니다. 합의각서에는 향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권리 포기 조항을 삽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청구는 기각된다. 그러니까 MOU와 Memorandum of Agreement 합의각서의 차이점을 좀 지적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Letter of Intent LOI라고 줄여 말하죠. 일반적으로는 의향서, 투자 의향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의향서라고 하는데 이 LOI는 국제거래에 관한 협상 단계, 정식 계약 체결의 이제 이전 단계를 말하는 건데 그 협상 단계에서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 합의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서로 작성하는 예비적 합의의 일종이다.
LOI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고자 할 때는 shall, 영어의 shall, 해야 한다 또는 agree to, 뭐뭐에 동의한다 등의 구속력 있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하고자 한다는 의향에 불과하다. investment agreement, 이제 투자 협정서가 그 마지막 단계이다 라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OI님. 오늘 고른 행간은 한국이 지금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종북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니냐. 대미 외교 입지는 위축되고 있다. 더 꼬인다. 4강 외교 걱정된다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 일부 들으시겠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은 한반도 주변 4대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에 고전하고 있는 한국 외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을 신속 봉합한다고 해도 외교적 파장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극단적 사고를 가진 개인의 돌출 행동을 국내 반미, 친북 세력이 만연한 결과로 몰고 가면서 스스로 외교적 입지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는 지금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경도도에 있다는 시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와 퇴행적 역사인식으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고 있지만 미국은 그 책임에 대해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 최근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이 동북아시아 역사 갈등 책임이 영내 모든 국가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서 이 같은 인식의 일단이 드러났다. 네, 사려 깊고 균형적 사고 체계가 아주 확실하시고 시사에 대한 수준이 이해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분들께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동북아 외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그거 아닙니까? 아예 없었죠. 5.24 조치 이후로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이후 5.24로 딱 묶어버리면서 전혀 그냥 완전한 동결기에 들어갔고, 박근혜 정부 와서 조금 바뀔까 기대했고 일부 그 기조 변화는 느껴지는데 구체적 액션으로는 아직 못 가고 있고 그냥 구호만 난무하고 있죠.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거. 후속 조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는 이제 그 대신 완전히 얼어붙어 있죠. 이명박 정부 때는 일본하고 굉장히 가까워졌다가 일본하고 꽉 얼어있는 거 이해 갑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의 상당 부분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알고요. 아베 정권의 몰 역사성, 시대 정신을 상실한 급격한 보수 반동 극우 정권으로서 그 점을 자극해서 정치적 기반을 삼으려는 거 분명히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뿐만 아니고 동북아 과거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가졌던 국가로서는 다 찬동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과연 놔둘 필요는 있는가? 어떤 식으로든 좀 뚫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과정에서 미국의 셔먼 국무부의 정무차관이 동북아시아 역사 갈등 책임은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영내 모든 국가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죠.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다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 중국으로서는 도무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저는 그게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이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뭔가 계산 끝에 나온 말인지, 또는 궁극적으로 미국은 동북아 3강, 4강 체제에서 일본을 여전히 높이 평가하고 기댈 수밖에 없는 거 확실히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일본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한중일의 가장 핵심적인 민감한 사안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은근히 일본 편을 든 게 아니냐 이러고 있는 판에 지금 대사 피습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차제, 종북 이거 아주 발본색원을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테러 규정하고 주말 사이에 종북, 야당은 종북의 숙주다 이런 말들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동부가정세 주변 열강들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건 대원군 이전부터 반도 국가의 숙명이었던 데다가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 강력한 열강 또는 극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불행한 숙명입니다. 숙명. 그러면 뭐냐?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또 다른 강자를 견제하거나 또는 견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를 업수히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일단 극강들 사이에 놓여있는 반도국가의 숙명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남북으로 분단 대치 상태인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균형자 역할까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외교의 자주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남이 우리를 업수히 여기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자주권을 확립해야 균형자 역할을 할까 말까 하는 건데 이번 사건이 빵 터지고 나니까 우리 정부는 반미 친북 세력의 계획된 범죄로 몰고 가면서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소기에 뭘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국제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외교적 입지를 좁히는 비전략적 대응인 것입니다. 이건 제가 드리기보다는 외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구동성입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960년대 일본에서도 일본에 와 있는 미국 대사가 2번이나 공격당했었습니다. 일본은 좌익, 일본 공산당의 전통이 살아있는 국가입니다. 1964년에 동경대 강당 방화 사건 아시죠? 그걸로 해서 이제 일본의 대대적인 사상 탄압이 시작됐고 극좌파가 이제 소수로 몰락하면서 이제 테러리스트 단체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었는데 그 1960년대 시대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즉 아직 좌익 활동이 있고 합법적 공간에 공산당이 있었던 그 당시 일본은 즉각적으로 배후가 있는 거 아니다. 배후가 없는 정신 이상자의 돌출 행동으로 규정을 딱 하고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배워야 할 건 배워야 합니다. 이강윤의 오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결국 국회에서는 부결됐죠. 여당에서는 그리고 야당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 큰하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은경 대표님 연결해서 견해 듣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핵심적인 것만 여쭙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짧고 압축적으로 답변을 좀 미리 부탁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네. 먼저 현재 어린이집들 CCTV 설치 현황 어떻습니까? 지금 한 30% 정도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국공립, 법인, 공공형, 서울형 어린이집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민간인이 그냥 순수하게 운영하는 나라 돈 들어가거나 이런 거 아닌 개인 어린이집에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요, 이제 민간 가정도 한 20%는 되어 있죠. 아, 20%.
어쨌거나 민간 공공을 다 합쳐서 10개의 어린이집이 있다면 그 중에 한 3군데쯤에 CCTV가 있다 이 말이군요. 예. 현재 법령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원장님하고 교사하고 3인이 합의하면은 설치할 수 있게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요? 예. 그리고 그 3자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은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무화 하려고 했는데 통과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 물론 뭐 이 대표께서 들으실 때는 또 나름대로 당연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예. 불행하게도 보도된 것들 아동 학대 사례를 보면 다 CCTV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중에 몇 개들이 다 사건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해야 한다는 여론이 좀 높았었습니다. 예. 그 여론에 대해서는 일단 어린이집 운영 원장님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CCTV 화면이 없으면 증거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선 당연하고 특히 이번에 인천 사건은 영상 자체가 충격이었잖아요. 예. 부모님들은 100%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런데 예.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이시냐 이거죠. 저희는요. CCTV 자체가 그런 영유아 폭행 문제를 근절시키는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CCTV 꼭 설치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현재 왜냐면 운영 지침에요. 3자 합의하면 설치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지금은요. 부모님들이 요구하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굳이 의무화 법안을 만들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요구하면은 거부하기 힘드니까 굳이 그런 법을 안 만들어도 지금 법령으로도 CCTV 계속 늘려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있는 운영 지침은 오히려요. IPTV까지도 포함이 돼 있고요. 네. 요번에 법안에는 IPTV는 빠졌어요. 예. CCTV만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실시간 뭐 모바일 앱이나 예, 집에서 예. 볼 수 있는 그거는 빠져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 현재 보육사 운영 지침에는 그것까지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3자 합의만 하면 다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요구하시면 다 예스 하고요. 네. 만약에 CCTV나 그걸 거부하면 원화가 안 오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뭐 아이를 그 영유아를 둔 부모는 아니어서 예. 30% 정도만 설치돼 있다 그랬잖아요. 예. 생각보다는 그 CCTV 보급률이 굉장히 낮다고 얼마 설치되지 않았다고 저는 느끼는데 예.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원한다. 예. 그렇게 원하고 원장 입장에서는 경영을 위해서라도 부모들이 원하면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왜 30%밖에 설치가 안 돼 있을까요? 그동안은요. 그렇게 CCTV에 대해서 인식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12시간 보육하는 데에만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막 울산이니 인천이니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사들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예. 그래서 30% 정도의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시점으로 끊어서 보면 30%에 불과한 이유가 이거였는데 예. 몇몇 사건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은 어머님들이 요구할 때 그거를 거부하거나 노할 수 있는 원장은 드뭅니다. 알겠습니다. CCTV가 확실한 해결책이자 최종적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것에는 또 많은 분들도 동의하고 계십니다. 어쨌거나 그게 하나의 보조 수단이자 감시 수단으로서 예방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CCTV를 의무화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또는 상정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역기능은 뭡니까? 일단은 선생님이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근무 여건이 열악한데도 남아 있어줬던 선생님들도 떠나가실 거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또 그런 여건이면 우수한 선생님들이 유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CCTV는 음성이 녹음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스킨십도 당연히 줄어들고요. 아하. 그 다음에 영상에 이제 비춰진 화면들이 아마 어린이집들 모양은 다 똑같을 거예요. 일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또 거기에는 녹화가 안 돼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학대나 또 정서적인 학대 부분은 요번에 전혀 다뤄지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그대로 문제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CCTV에 의해서 나의 그러니까 아이들과 접촉해야 하는 보육교사분들의 모든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다. 예. 이것이 선생님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해서 한번 안아줄 것도 혹시라도 오해받을까봐 스킨십도 덜 하게 되고 그냥 소극적이 된다. 이걸 염려하시는 건가요? 그건 당연하죠. 그 자기가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데 그 심리적 부담이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제 질문을 듣고 속이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맡긴 부모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내 아이를 맡겼고 선생님이 저는 그 극히 일부 극소수 보육교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됐던 교사들. 그 사람들을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들 헌신적으로 그 박봉에도 아이들 사실 뒤치다꺼리하고 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잘 해봐야 믿져야 본전이란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 봐주고 나서 공치사 못 듣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이들을 싫어하면서 보육교사가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CCTV가 있든 없든 보육교사로서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늘 말하잖아요. 실제 잘하고 있는 선생님은 CCTV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어떨 때면 때로는 오해받을 때는 차라리 CCTV가 있어서 나를 증명해 보이는 자료로 쓰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지금처럼 우리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CCTV가 있든지 없든지 내 진심으로 내 양심껏 하고 왔었어요. 이러한 분들이 다수라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CCTV 의무화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요번 같은 경우는요. 드러내놓고 반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벌써 지금 3번째 올라왔잖아요. 네. 2번은 다 무산됐고요. 예. 요번 같은 경우는요. 워낙 그 동영상이 충격적이라서 네네. 원장이나 교사도 다 같이 죄인이 되어서요. 이번에는 이 법이 통과가 되는 걸로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전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도 혹시 반대하는 입장이나 몰매 맞을까봐 숨죽이고 있었던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죠. 사회 분위기가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건 분명히 맞죠. 예. CCTV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분명히 아닌데 예.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현실화시키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좀 여유 있게 드리고 그 대신 잘 보육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증액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복지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사견인데 제 어설픈 아마추어 사견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예산은 다 어디서 확보하나요? 그거는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복지 비용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요. 보육의 공공화 및 무상보육 이런 거 다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선생님들요. 네.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모르시는 게요. 이 근무 여건이 이미 20년 동안 계속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한 최소한의 국공립 병설 유치원 선생님 수준의 봉급으로 따라가는데도 예산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도 현재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수준에서 조금만 더 올려주셔도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신명 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잘 지낼 겁니다. 예, 마지막 질문 조금 충격적으로 들려서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60만 원, 80만 원 이러셨는데 무슨 수습이거나 인턴이거나 또는 견습 차원이어서 60만 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월급이 60만 원인 보육교사도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집은요. 수습이니 인턴이니 보조교사가 없어요. 다 정규직 교사입니다. 아니 그런데 60만 원이라면 와서 4시간 일하거나 6시간 일하거나 파트타임을 하시는 분들은요. 50만 원, 60만 원, 80만 원 받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상 120만 원이라고 해도요. 네. 또 그 안에서도 서로 원장님하고 계약에 의해서 네. 80만 원, 90만 원, 또 설령 내가 호봉수가 5호봉, 10호봉이 되어도 1호봉으로 일하자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인터뷰 같습니다. 예.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인터뷰였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충분한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저도 좀 서운하군요. 추워진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